자, 반갑습니다. 오늘 8차시고, 오늘 여기까지가 시험 범위입니다.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 조선에 생긴 일에 대해서 우리 배워보겠습니다. 일단 순서는 국제 질서의 변화. 그래서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이제 조선을 둘러싼 국가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먼저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변해가는 이 동아시아 질서 속에서 조선이 어떤 외교 정책을 통해서 이런 국제 질서를 잘 헤쳐나가는지 배워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조선 내부에서 이 아주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 인조 반정이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광해군이 이제 퇴위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조선 집권 세력이 변화하게 되면서 이 외교 정책이 변화하게 되는데 이 외교 정책의 변화로 조선이 아주 큰 전쟁의 소용돌이로 다시 한번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에서 이제 정묘호란이라고 하고 병자호란이라고 하는 두 가지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전쟁을 통해서 이런 전쟁이 조선에서 왜 일어났고 어떤 과정을 거쳤고 그 결과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배워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이제 임진왜란 이후에 동아시아가 어떠한 변화를 겪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임진왜란 저번 시간에 배웠듯이 임진왜란은 일본이 조선을 침입하면서 시작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걸 명나라가 조선을 구원해준 사건이고, 그래서 이 조선과 명나라, 일본, 이 동아시아 세 개의 국가가 모두 참여한 아주 큰 국제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 참전한 이 세 나라 모두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되는데 가장 먼저 명나라. 명나라는 이제 이 전쟁에 이제 참여해서 엄청난 어떤 군대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 참여해서 결국 조선을 지켜냈지만 수많은 군사를 상실하고 또 전쟁을 치르는 데 필요한 수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되면서 재정도 크게 약화됩니다. 자, 그래서 이 임진왜란 이후에 이 명나라의 세력이 크게 약해집니다. 자, 그러니까 이 명나라의 세력이 약해지다 보니까 명나라가 억제하고 있던 여진족 세력이 급격히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여진족 세력이 후금이라는 나라를 건국하게 되는데, 우리 예전에 고려시대 할 때, 이 고려시대에 윤관이 이 여진족을 정벌하면서 동북 구성을 세웠었다. 이런 거 배운 적 있죠. 자, 그때 여진족에게 우리가 동북 구성을 돌려주었는데 그 이후로 여진족 세력이 크게 성장하게 되면서 금나라를 세웠었다. 이런 거 배운 적 있습니다. 바로 그 여진족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시 그 금나라의 뒤를 잇는다는 의미에서 후금이라는 국가를 이제 세우게 되었고, 이제 이 조선의 북방에서는 이 명나라와 후금의 다툼이 치열하게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일본에서는 이 전쟁을 주도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쫓겨납니다. 그러면서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인물이 막부를 장악하게 되고, 이때부터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끄는 이 막부를 에도 막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제 수도가 도쿄로 이제 정해진 게 바로 이때부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에도 막부에서 이제 전쟁 끝나고 조선에게 이제 교류를 제기해달라 이런 요청을 하게 되면서 조선도 이제 포로를 돌려받고 일본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이제 파악을 하기 위해서 조선통신사라는 것이 정기적으로 파견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과 일본은 국교가 재개되게 되는데, 자, 이 북방이 이제 문제입니다. 이 후금과 명나라의 대결이 아주 치열하게 펼쳐지게 되는데, 자, 그래서 이 후금과 명나라 둘 다 조선한테 자기 편을 들어라 라고 요구해 옵니다. 자, 그러면 조선은 이제 누구의 편을 들어야 되는가? 자, 새롭게 떠오르는 국가 후금을 우리가 도와야 될 것인가? 사실 근데 여진족은 조선 전기 내내 조선 밑에 굴복해 있던 나라입니다. 자, 근데 이 오랑캐인 이 여진족이 단지 힘이 강해졌다고 후금을 도우게 되면, 그럼 우리 좀 전에 임진왜란 때 조선을 구해주느라 그렇게 힘이 많이 빠진 명나라는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조선은 명나라에게 4대 정책을 펼쳐온 그런 국가죠.
자,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명나라를 도왔다가 이 후금에게 미움을 사서 이 후금이 또 조선에 쳐들어오게 되면 이 방금 거대한 전쟁을 끝낸 조선은 그 후금과 맞서 싸울 여력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자, 그래서 이때 임금이었던 선조의 다음 왕입니다. 광해군. 그리고 광해군을 이제 도와서 정권을 장악하고 있던 북인. 우리 예전에 붕당할 때 동인, 서인 배웠던 거 기억날 것입니다. 자, 그 중에 동인이 반으로 갈라져서 남인과 북인으로 갈라지게 되는데 이때 정권을 잡고 있던 세력이 북인입니다. 그래서 이 광해군과 북인 세력은 아주 중립적인 외교를 펼치게 됩니다. 우리가 명나라를 돕기도 그렇고 후금을 돕기도 그렇고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죠. 그렇다고 아무도 안 돕다가는 둘 다 조선을 미워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둘의 다툼에서 명나라를 돕는 척 조선 군대를 파견시킵니다. 자, 그러면서 열심히 명나라를 도와서 후금과 싸우지 말라라는 어떤 비밀 명령을 전달합니다. 자, 그래서 만약 싸우던 걸 보고 명나라가 이길 것 같으면 명나라를 돕고 명나라가 질 것 같으면 후금에게 항복해라 라는 이런 명령을 전달합니다. 자, 그래서 이때 군대를 이제 끌고 갔던 강홍립이라는 장군이 이제 보고 있다가 후금이 너무 세고 명나라가 질 것 같아. 그래서 군대를 별로 싸우지도 않고 후금에게 항복한 후에 이제 사실 우리가 이런 상황 때문에 이제 군대를 파견한 것이지 후금 너네를 이제 적대시할 생각은 없다라고 상황을 설명하면서 후금도 여기에 납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둘 사이에서 조선이 이런 정책을 취하게 되는데, 자, 근데 이 북인의 반대 세력인 서인 세력은 이런 행동을 비판합니다. 아니, 우리가 이 서인은 의리와 명분을 중시합니다. 자, 그래서 명나라가 우리를 좀 전에 그렇게 구해주고, 후금은 오랑캐인데 어찌 우리가 오랑캐에게 항복을 할 수가 있느냐. 굉장히 비판을 하게 되고, 또 마침 이때 국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폐모살제라는 사건인데, 자, 이게 뭐냐면 이거는 이제 이 당시 이 왕의 어떤 가계도를 좀 봐야 됩니다. 자, 선조한테는 이제 후궁에서 난 아들이 광해군입니다. 자, 그리고 이 선조가 정식 왕비가 있었는데 정식 왕비한테는 뒤늦게 아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광해군이 선조를 도와서 임진왜란 때 굉장히 큰 활약을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광해군은 이제 엄청난 경험을 쌓으면서 이제 세자로 책봉이 되는데, 세자로 되는 그 장성한 광해군에게 또 아주 어린 동생, 그리고 정식 왕비에게서 난 아주 어린 동생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당시 신하들 사이에서 굉장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아니, 그 임진왜란 때 그렇게 큰 공을 세운 광해군, 그리고 광해군은 이제 장성했고, 그래서 이 광해군에게 세자를 맡길 것이냐, 아니면 정식 아들 이 영창대군에게 세자를 임명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피말리는 당시 어떤 논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자로 임명받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 이 둘은 그러니까 사실 엄청 정치적 라이벌이 되는 거죠. 영창대군과 광해군은. 근데 영창대군은 뭐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이니까 뭐 사실 신하들 어떤 상황이 잘 몰랐을 수 있는데, 신하들 입장에서는 이게 정식 아들이 왕이 되느냐 아니면 이 후궁에게 난 아들이 왕이 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성략 사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광해군이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자, 근데 광해군 입장에서 왕이 오르고 나니까 이 영창대군이 사실 굉장히 정치적 라이벌이고, 또 이 신하들 중에 어떤 누구라도 이 영창대군을 모시고 왕위를 노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광해군과 북인 세력은 이 인목 대비, 그러니까 자기의
친어머니는 아니지만 아버지의 부인인 인목대비와 영창대군을 그냥 둘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인목대비를 폐위시키고 그리고 자기 동생이었던 영창대군을 결국 죽이게 됩니다. 자, 근데 이걸 서인이 봤을 때는 아니 성략 사회에서 정식 어머니는 아니지만 어쨌든 어머니처럼 모셔야 되는 이 대비를 폐위시키고 동생을 죽인다는 것은 이거는 이 성리학적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효라는 어떤 도리에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자, 그래서 이 광해군을 왕으로 둘 수 없다라고 해서 서인 세력이 이제 이걸 명분으로 삼아서 광해군을 폐위시키고 인조를 왕위에 올리게 됩니다. 바로 이 사건이 인조 반정입니다. 자, 따라서 이제 광해군과 북인 세력이 이끄는 외교 정책이 완전히 폐기되는 것이고, 이 중립 외교가 완전 폐기되는 것이고, 서인과 인조가 이끄는 새로운 외교 정책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의리와 명분을 중시하는 서인은 어떤 외교 정책을 펼치는가? 바로 명나라를 모시고 금나라를 배척하는 이 정책을 친명배금 정책으로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친명배금 정책으로 전환하니까 당장 후금에서 조선으로 쳐들어오게 됩니다. 감히 우리를 이제 배신하느냐? 배척한다고 하면서 쳐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후금 입장에서도 명나라와의 전쟁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이 후방을 안정화시켜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침입이 정묘호란이라는 사건이고, 이때 인조는 강화도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우리 예전에도 이 몽골 유목민족들이 침입했을 때 강화도는 이 지배 세력들이 이제 피신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이 강화도로 오기 위해서는 수군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배가 없기 때문에 강화도로 쳐들어올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이 피신한 후에 이제 서로 이제 화해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형제의 맹약을 맺고 후금의 군사들이 돌아갑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후금이 이 이후에도 점점 강해져가지고 명나라를 완전히 압도하게 됩니다. 이제 정세가 거의 기울었습니다. 자, 이때부터는 이제 후금이 자신들을 황제로 칭하면서 나라 이름을 청나라로 바꾸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황제다. 이 황제라는 거는 동아시아에서는 이 단 한 명만 쓸 수 있는 칭호입니다. 자, 원래는 중국의 황제만 이제 쓸 수 있는데 이제 청나라가 우리가 이제 명나라보다 더 세니까 우리가 황제다. 그리고 조선 너희는 이제 우리를 모셔야 된다. 형제가 아니라 더 심한 관계를 요구해 옵니다. 이걸 군신 관계라고 하는데 이걸 조선에게 이제 요구해 오니까 조선은 사실 명나라의 황제를 모시고 있는 입장에서 그럼 청나라의 황제도 모시게 되면 이거는 명나라에 대한 배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조선이 이걸 거절합니다. 이 당시 서인과 인조가 이걸 거절하게 되는데 자, 이때 이제 다시 청나라가 그래? 너희는 이제 청나라 황제를 모시는 게 아니라 명나라 황제를 모시는 거네 하면서 쳐들어오게 되는 게 병자호란이라는 사건이고 이때 이 청나라 세력은 모든 성을 다 제끼고 원래 쳐들어오면 이제 성을 하나하나 함락시켜가면서 수도로 가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기마병들이 수도를 향해서 곧장 쳐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10일 만에 한양에 도착하게 되는데 이때는 정말 너무 빨리 도착해가지고 인조가 강화도로 피하려고 하니까 이미 강화도로 가는 길목을 청나라 군사들이 다 막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급하게 남한산성으로 이제 이동하게 됩니다. 이 남한산성 옆에 보면 지금의 서울 밑에 있는 성남이란 도시에 있는데 이때 이제 아주 굉장히 험준한 산 위에 있는 산성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급하게 들어가게 되는데 급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식량이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50일 동안 안에서 버팁니다. 자, 우리가 청나라에게 지금 이제 항복을 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전쟁을 주장하는 주전론, 그 다음에 화해를 주장하는 주화론이 치열하게 이 남한산성 안에서 대토론을 아주 격렬한 논쟁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영화화한 게 이 남한산성이라는 영화이고 결국 버티다가
화해를 해야 된다. 사실 화해가 말이 좋아서 화해지 항복이죠, 항복. 자, 그래서 인조가 결국 성 밖으로 나와서 청나라 황제였던 태종에게 항복을 하게 되는 이 사건이 바로 우리나라 역사상에서 가장 이제 굴욕적인 삼전도의 굴욕이라는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삼전도는 당시 지명 이름이고요. 여기에 나가서 청나라 황제에게 우리나라 왕인 인조가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 대면서 완전히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청나라 황제가 이걸 너무 기뻐해서 이 비석을 세우고 돌아가게 되는 게 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삼전도비고요. 지금도 서울에 가면 이 비석이 남아 있습니다. 굉장히 잘못된 외교 정책으로 나라를 위기에 빠뜨린 우리에게 아주 큰 교훈을 주는 비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청나라와 군신 관계를 체결하게 되고 명나라의 관계를 단절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당시 세자였던 소현세자, 그 다음에 둘째 아들, 인조의 둘째 아들이었던 복림대군이 인질로 이끌려가게 되고 수많은 백성들이 청나라로 끌려갑니다. 자, 이때도 이야기거리가 많은데 수많은 여성들이 청나라로 끌려갔다가 청나라에서 이제 돌아오기도 하고 탈출하기도 하면서 여성들이 탈출해 옵니다. 자, 그런데 조선에서는 이 여성들을 어떻게 대우했냐면 너희는 오랑캐에 끌려간 여성들이 돌아왔네. 너희는 몸을 더럽혔는데도 어떻게 죽지 않고 살아 돌아왔느냐 라고 하면서 굉장히 비난을 하게 되고 이렇게 고향에 돌아온 여자들을 부르는 욕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너희가 지금은 흔히 쓰는 욕이 아닌데 환양년이라는 욕이 있습니다. 환양년이라는 욕. 이게 뭐냐면 돌아온다는 겁니다. 고향에. 환향녀라고 해서 고향에 돌아온 여자들을 부르는 말인데 사실 조선에서는 굉장히 욕으로 죽지도 않고 자신의 절기를 저버린 여성들. 그래서 환양년이라는 욕이 이때부터 생겨나게 되었고 자, 이 이후로 이제 결국 명나라는 결국 멸망하게 되었고 조선은 계속해서 사대를 하지만 결국 결코 명나라에 대한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영원히 이제 명나라만이 진정한 중화이고 우리는 이제 그 명나라가 사라졌으니까 결국 중화는 우리밖에 안 남았다. 우리 스스로를 소중화라고 여기는 성리학적 질서가 조선에 굉장히 뿌리 깊게 박히게 됩니다. 자, 그때 이제 인조가 이제 결국 아까 인질로 끌려갔던 소현세자와 둘째 아들 복림대군이 결국 아주 오랜 인질 생활 끝에 돌아오게 되는데 이때 소현세자가 청나라에 가서 수많은 선진 문물들을 보고 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아버지였던 인조에게 굉장히 어떤 청나라의 문물에 대해서 선진 문물을 배우자고 이제 막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사실 인조 입장에서는 그렇게 굴욕적인 항복을 했는데 자기 아들이 와가지고 그 막 청나라 정말 대단하더라 이렇게 칭찬을 하니까 굉장히 꼴보기 싫었겠죠. 자, 그래서 이 소현세자가 돌아오자마자 굉장히 의문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영화화한 게 이 올빼미라는 이건 최근도 아니죠. 한 몇 년 전에 개봉한 올빼미라는 영화가 바로 이 소현세자의 의문스러운 죽음을 담은 바로 영화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때 둘째 아들인 복림대군이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이 사람이 바로 효종입니다. 효종. 그리고 이 효종 때는 이제 청나라를 정벌하자는 북벌론이 굉장히 득세하게 되는데 실제로 정벌하러 떠나진 않습니다. 떠나진 않지만 당시 이 성리학적 사회 조선에서 청나라를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볼 수 있는 가장 단편적인 사건이라 볼 수 있고 효종이 죽고 나서 결국 북벌론이 사라지게 되는데 그 이후로는 북학론, 청나라가 오랑캐지만 사실 배울 건 배워야 된다라는 이런 북학론이라는 새로운 움직임도 나오게 되고 이 북학론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 연안 박지원이라는 인물이 바로 이 북학론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기억해 두길 바라고 여기까지가 시험 범위고 항상 시험은 마찬가지로 객관식은 쉽게 서술형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